책을 잘 못 읽고 일단은 저기 시작하면 오늘 책이 많아서 네. 바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닌가? 저기 오늘 세 분이시잖아요. 세 네, 분이 저도 한 권 합니다. 네. 다산의 마지막 질문. 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그럼 일단 다 오신 거 아닌가? 다 들어오신 거죠? 김영신 선배님이 오셨구나. 예. 아니야, 예, 오셨는데 들어왔는데, 예. 화면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잠깐만. 오디오는 들려요? 네, 오디오 네, 네. 소리 들려요. 오디오는 들립니다. 들립니다. 저기, 나는 보이는데, 내 얼굴이 안 보여요? 네. 네, 예, 비디오를 안,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이게 비디오를 안 켜셨습니다. 비디오를 켜야 돼요. 아, 했어요. 아, 이제 나왔다. 어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읽느라고? 맞았어요. 아유, 힘들어서 잤어. 오늘 저기 해보세요, 네, 한번. 안녕하세요. 김원주 선배님. 김민식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하시면 안녕하세요. 나왔네.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오늘은 저기 다산의 마지막 질문 김원주 선배님, 소유냐 존재냐 황석현 선배님, 행복할 역성 유순덕 선배님 세 분 이제 하실 거라서 15분 정도씩 하면 15분 정도씩 하는 걸로 할까요? 10분에서 15분 정도씩? 10분? 네. 네, 10분씩 하면 일단 뭐 10분 정도 기분 네, 잡고 해서 그러면 김원주 선배님부터 저 시작하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다산 정약용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게 된 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근데 제가 준- 어, 정해진 시간은 좀 한정돼 있어 갖고 일부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공부라는 부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예, 어떻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싶다가 좀 생애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분이 어떻게 이 유배를 당하게 됐는지 이 책을 또 논어를 읽게 되면서 뭘 거기서 건지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여러 책들을 상당히 많이 쓰신 분이죠. 그래서 생애를 이렇게 좀 보면 그 처음 1762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정조 때 이제 이분이 과거에 급제하고 또 굉장히 정조의 눈에 들어서 같이 여러모로 했는데 정조의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뭘까 수원 화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직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약용이 일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거중기도 제작하고 또 화성도 축조하고 이러면서 31살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암행어사도 여기 보면은 하면서 백성들의 참상을 보면서 관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고발하는 것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40세에 왔을 때 그 당시 이제 문물이랄지 이런 서양에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 정약용의 집안에 이제 신자들이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상 제사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신유 박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해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형도 이렇게 정약전이죠. 그 사람도 유배도 되고 또 하여튼 죽임을 당하는 형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한 18년 정도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유배지에서 이분이 이제 경세유표, 목면심서 이런 걸 비롯한 흡음신서 이런 그런 책들 한 500여 권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게 40세부터 57세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리고 돌아가신 거는 74세인데 이제 그 고향으로 이제 그 18년이 끝난 이후에는 돌아와서 저술에 힘쓰다가 이분이 이제 15살인가 열 몇 살에 이제 14살 14살이겠네요. 그때 결혼을 하셨던 거를 기념하는 60주년 기념 그 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생애를 좀 살펴보고요. 그 여기 이게 화성 수원 화성이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런 화성을 쌓기 위한 그런 거중기 그거를 개발한 그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산 선생님의 이제 모습들을 그림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7살에 당상관이 됐다고 하죠. 유배는 이제 여기 강진이라고 전라도 강진이라는 장소에 이제 다산 초당이라는 거 우리가 잘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곳이고 그게 여기 이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그 여기 다른 장소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사의제부터 이동을 쭉 했던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산이 이제 유배에 있을 때 부인이 이제 치마를 자른 거를 이렇게 보낸 아들들 통해서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새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부인에 대한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들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짠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아왔을 서 이제 있었던 그런 생가가 정약용 선생이 묻힌 그런 지금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장소죠. 거기. 예. 그래서 그 장소에 이제 지금 가면은 이렇게 문화원도 있고 여유당이라는 그 장소도 있고 이렇게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저서를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책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을충년인가 그때 홍수가 나요. 그래서 이게 거의 잠기게 됐는데 이제 그 책들을 다 위로 산 위로 막 옮겨서 그 후손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세 권의 책들이 이제 유명한데 목민심서 여기 또 보면 경세유표, 흡음신서 이런 책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천명이라는 것이 가장 좀 주가 되는데요. 논어의 첫 구절은 하기십지로 시작되고 마지막 부분은 부지명 무의 군자야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이 천명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얘기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책을 이분이 논어를 그 각주하는 주해하는 이 책을 쓴 게 51세였어요. 근데 논어에 보면은 이제 그 40세, 뭐 50세 뭐 이런 것마다 이름을 붙였는데 50세가 지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천명이다. 그런데 아마 그런 거라 연관 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신독이라는 거가 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이제 그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가하는 태도, 그 태도 그것이 이제 바로 진짜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발견하는 것을 논어에서 이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서라는 말도 나오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이 인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그 인을 그 완성하는 거는 충과 서라 그래요. 충은 충도 그 충성충자에다가 이제 이 용서할 서자 이렇게 여기 보면 둘 다 마음심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충성충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거라면 이 서는 어떤 남을 대하는 타인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고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논어에서 얘기하고는 인이 완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학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매일 아침에 자기가 몸이 아프지만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마당을 쓸면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소학이지만 이제 그 기본을 갖추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서 삶으로 이게 실행으로 연결 짓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1장, 2장, 3장, 3장에 걸쳐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책마다 장마다 이렇게 챕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챕터들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타이틀들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 학기 시습지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공부다. 또 나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그 이런 가까이 스스로를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걸 강조하고 있고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이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내병이 말에는 담기고 그거를 신중하게 내는 것이 인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함은 조금씩 쌓여서 더디게 이루어진다. 공부란 매일 보던 풍경을 새롭게 닦는 것이다. 우리는 시를 담기 위해 시를 읽는다. 어른스러움이란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효란 태어나 처음 받은 마음을 닮으려는 노력이다. 스승이란 제자를 통해 다시 깨닫는 존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논어의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서 논어는 원래 그 주자라는 사람이 주석을 해놓은 것들이 당시 조선시대 때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었는데 이분은 그 주자의 생각이다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주석들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이 다시금 그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상당히 이제 혁신적이다라고 이 책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만 권을 읽듯이 한 권을 새기듯 읽는 것이다. 우리는 100권을 읽고 있는데요. 근데 눈으로만 훑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만 권을 읽듯이 한 권을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가려서 뽑아서 기록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 손으로 이거를 쓰고 메모라고 하죠. 메모. 우리 메모 독서 하는데 이분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인상 깊었고 공부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사실 인생 모토인데 공부해서 남 주자. 네. 그리고 지식은 쉬지 않고 나아가니 공부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지식인의 모습, 계속 성장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주변의 환경, 지금 유배지에서의 어떤 그 환경이나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사실은 아들이 이제 그 자기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뭐 잘못을 그 사람한테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격정을 내거든요. 이건 천명이다. 자기가 돌아갈 때 되면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온 것도 천명이다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벌어야 된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가난이 그냥 덕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그
도리를 지키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고전은 우리에게 권위에 갇히지 말라고 했다. 예, 붓은 칼보다 강하기에 붓으로 지은 업 또한 칼보다 무겁다. 공부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보면 제목이 품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깥과 안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돌을 닦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예. 그래서 두 번째 장은 화광동진인데,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 어른의 길을 묻다. 그래서 여기 진이 이제 티끌이라는 뜻이겠죠. 네. 예, 화는 이제 빛광자에서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또 풀려 있습니다. 내용을 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그냥 정리한 거는 보여드리고요. 이게 세 번째 위도일손이라 해서 덜어냄으로 본질에 닿다.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분은 이제 실학의 어떤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실용의학서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구제하는 법에 대한 책도 썼고, 그리고 이렇게 논어나 이런 걸 통해서 암과 행암이 일치된 것을 끊임없이 노력했던 군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 성현인데, 이제 다산약에 대해서 이제 그 최근에도 보면 그거를 어떤 만들어서 계속 현재 우리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산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입장으로 글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일 이메일로 저는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날도 참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통해서 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소유냐 존재냐 황석현 선배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김원주 선배님이 조금 더 책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소유와 존재냐를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읽고서 어, 그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이제 그 느낀 소감은, 야, 이거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저기 어, 부정하면은 어떻게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가졌던 그런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 소유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질적 풍요의 실현을 통해서 모든 감각적 욕망을 무한히 충족시킨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감정, 사고, 기호들의 정치와 산업 및 미디어에 의해 조작되고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뭐 이때부터 벌써 이제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기술의 진보가 생태계의 위기와 이제 핵전쟁의 위험을 낳는다라고 그때 1976년 이 책이 이제 나올 때에 어떤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에이리 프롬은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입각해 있는 심리학적인 전제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하면서, 심리학적 전제지만 인생의 목적은 인간들의 모든 주관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쾌락주의는 행복은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 이런 엉터리 전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중심주의, 이기심 내지 탐욕의 발휘. 그런데 뭐 중국의 공맹, 인도의 붓다, 뭐 여기는 뭐 공맹 붓다는 안 나오고 그냥 중국, 인도, 근동의 예수, 유럽 뭐 철학자에서 인생의 교사들은 철저한 쾌락주의가 행복이라고 한 적은 없고, 심지어 쾌락학파라고 알려진 에피쿠로스 학파조차도 쾌락이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영혼의 평정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 소비를 하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엉터리 의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에이리 프롬은 이러한 가치관이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이제 소유라는 것은 소유와 존재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소유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고 규정을 하다 보니까 국적, 차, 집, 사회적 지위, 학력, 직업 등을 바탕으로 자기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소유물의 상실이 자아의 상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존재 모드에서는 무언가를 소유하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이 세계와 하나가 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뭐 존재 모드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집이나 차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소유와는 상관없이 기쁘게 존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꼭 내 소유물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열심히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인격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소유 모드의 영향력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모드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언어 사용 습관에서도 찾았는데, 서구권에서는 몇백 년 동안 해부에 해당하는 표현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부 동사의 이용이 사유재산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용이 많이 늘어났다. 또 동사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명사의 사용이 늘어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모든 것을 하려면 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더 많고 없음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만 없이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체제가 유지되는데, 이 사회는 지속적으로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불어넣는다. 실제는 그렇게 잘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속으면서 계속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고요. 나와 대상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데 소유 모드의 이 모드는 나의 경계와 대상의 경계는 모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대상들을 나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여 오지.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내 소유물을 통해서 규정짓기 때문에 내 경계 안에 많은 것을 끌어들여 내 자아를 키워야만 내 충만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음, 이제 소유 모드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유물은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것들이 내 경계 밖으로 나갈 때 소유무드에 사는 사람들은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소유물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대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으면 내 것이 불행을 만나 사라지더라도 보충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삶은 무한한 에너지, 더 많은 소유욕,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계속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이 지쳐갈 수밖에 없다. 프롬은 이런 소유 모드의 삶이 현대인의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네요. 공부만 생각해도 존재적인 공부를 한다면 나의 경계와 지식의 경계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배우는데 참여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가고 또 지식을 바꾸어 나가고 하는 이런 우리 활동이 되어야 할 텐데 단순 이제 암기의 현실은 나의 경계와 대상의 경계 그리고 지식의 경계도 자기 스스로 확정을 시키고 틀 안에 가두다 보니까 고정적인 지식을 최대한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1976년 대학 실정이었다고 하네요. 현대인은 기억조차도 소유적인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내가 계속 유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과거를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 또 과거가 현재의 나를 바꾸어 나가기도 하는 활동이 되어야 존재적인 기억이 되는데 현대인은 과거가 이미 고정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정적 과거를 내가 암기할 것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그 증거로 이제 사진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데 현대인은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순간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사진 찍는 것도 소유의 어떤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대화 또한 소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존재적인 대화는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존재들의 경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키워주고 서로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또한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내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집과 좋은 차를 포기하기 싫듯이 내 생각 또한 나의 소유물로서 내가 포기하기 싫으므로 대화는 일방적인 의견 표명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나의 경계를 허물고 대상의 경계 또한 고정을 시키지 말고 내 것의 경계와 남의 것의 경계 또한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으므로 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내 경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서 토론이 좀 존재하는 모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주 요약을 잘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유는 끝이 없다.
그러나 존재는 지금 여기 있다. 더 가지려 할수록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진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사람은 명함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사람은 가진 것에 취하고 존재를 잇는다. 지위, 재산, 명성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다. 사랑도 삶도 존재하지 않고는 줄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소유하는 사랑은 지배가 된다. 존재하는 사랑은 함께 흐른다. 여기서 저 가슴이 쿵 했습니다. 함께 흐른다고 합니다. 소유는 비교를 낳고 존재는 공감을 낳는다. 진짜 자유는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 존재는 공감을 낳는다고 하니까 존재적인 우리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유순옥 선배님 이제 마지막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책을 선택했을 때는 좀 더 강해지는 저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쉽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2주간에 이 책만 들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프고 계속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책은 사실 못 읽고 아까 선배님들 정리한 내용 귀담아 듣기 위해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복 탄력이라는 책은 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상묵 교수, 류츠미님, 김동단님, 그리고 그 외 해외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경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캐니먼 교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험자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의 회상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자의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는 기억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QI 섬의 중단 연구에서 시작했다. 이 섬은 이 섬에 있는 1955년에 신성현 833명을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하면서 연구한 건데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은 이제 결손 가정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분명히 뭐 학교에서는 적응을 못할 것이고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남자들은 더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결과가 너무 당연하듯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는 그 데이터 중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3분의 1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마이클이나 케이나 메리의 상황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불우한 삶이 그들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그 점에 이제 집중하면서 처음에는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72명이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어,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이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런 속성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을 에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제 이런 연구, 왜 이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개념을 확립시켰습니다. 결국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인은 인간관계에 있었고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이 키와의 섬의 이 중간 연구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스트레스, 실패, 상처, 역경 같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도 무너지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오히려 더 성장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에는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각 단위마다 세 개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에는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이 포함되어야 되고, 긍정성에서는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하기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회복 탄력성 지수 나왔는데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 해봤어. 해본 두 분, 세 분의 일분에 저까지. 그래서 저도 전투를 해봤는데요. 자기조절 능력에서 저는 66점이 나왔는데 63점보다 낮은 사람은 3.5가 평균. 63점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은 62점이 평균이에요. 저도 68점이 나와요. 긍정성에서 63점이 그 평균인데 저는 78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요. 저한테 점수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싫어하는 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높게 나가서 다행이었고요. 총점이 95점이 평균이고 그보다 낮은 사람들, 특히 170 이하이신 분들은 유리 가슴, 예지기식은 유리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대해서 바위 9가지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저에게 좀 와닿았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에서 보면요.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 문장에서 물음표를 이렇게 던지고 너무 비약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럼 긍정적인 사람은 다 착하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요거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런 긍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예시가 있으면 저도 이런 삶을 계속 살 것 같았는데 좀 과학적 입증이 없어서 이것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충동 통제력에서는요,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 또한 또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런 말은 노는 것과 공부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노는 것은 즐거운 것이지만, 공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상식에 아이들에게 주입시킨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 놀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과정 자체도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장을가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관심이 좀 됐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공부와 학문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아이를 망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 어, 고통 없는 아이는,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 생각도 틀린 말이다. 오히려 고통 없이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이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문장에서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건 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고통이 왔을 때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상황에 처한 상황을 이쪽 바라보는 이런 태도를 바꾸면은 어쨌든 이 하루하루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능력에 가서 보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란 원래 의미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함께 하는다는 뜻이다. 고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소통이다. 이 말에서 굉장히 함께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는 소통을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좀 대화는 사실 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경험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서로의 취미 활동이 다르니까 시간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는 각자 돈터치 거의 돈터치 함께 하자 뭘 같이 하자 소리는 진짜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고 주말에는 어쨌든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항상 주말에는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할 거 없는데 그러면 그럼 내가 이것을 해도 돼? 이렇게 일단은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또 주말에도 뭐 각자의 모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아 다녀와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고 나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대 아까 말씀드린 이 등대 투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그게 좀 강해서 그걸 같이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제가 원하는 것도 상대방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게 조금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조금 벗어나면서부터 둘만의 어떤
그 어떤 규칙, 나만의 규칙 같은 그런 규칙으로 이렇게 경험을 함께 쌓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음, 이게 자학자는 이 부분에 있던 것 같은데요. 그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도이치라는 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뇌라는 책에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점점점점 라는 생각은 잘못되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한다. 내 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변화시키기에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닌데 점점 저 기억은 자꾸 안 나고 자꾸 까먹고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내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중년에서 이게 딱 이렇게 중년으로 딱 접어드니까 진짜 내가 이제 멈췄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순간순간 자꾸 까먹고 그런데 이게 좀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한테도 나이 들었나 봐 나이 들었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 뭐가 나이 들었어 엄마 젊어 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젊어 나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래, 맞아. 내가 세포가 자꾸 생성이 되니까 계속 써야겠다. 계속 만들어내게 나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는 게 그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약점에 집중해서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발전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거기서 좀 쿵하고 좀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강점과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알고 그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좀 많이 채우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어떤 부분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고 해서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어서 계속 채웠던 것 같아요. 계속 학원도 다니고, 그림도 다니고, 동아리도 다니고.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나한테 아직 그림이 실력도 없고, 그림에 대해서 계속 목마르고, 어디 나가다 그림 잘 그리고,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는 상태인데 또 그런 저를 좀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약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걸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잘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심장이 펑펑 내려앉는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시킬까 봐. 심장이 너무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약점이 점점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그러면서 반대로 저희 강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길렀더라면, 저는 분명히 이런 감정은 안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 강점에 대해서 더 좀 집중하고, 더 많이 길러야겠다. 근데 사실 강점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흑자원지로 보이고 치우려고 했고 강점을 뭐가 내 강점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트에 가면 강점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점도 한번 부산 강점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기와 감상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기는 일주일에 세 번씩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 60에서 80분 세기로 이제 운동을 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60에서 80분 세기가 뭔가 제가 또 그 수치 계산하는 법이 있어서 해봤거든요. 220 빼기 자기 나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0.6, 이게 60에서 80%의 이제 심박수니까 0.6을 곱하고 0.8을 곱한 그 사이에 이제 심박수의 운동을 하려 했으니까 저는 102에서 136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요새 말하는 그 존2 달리기 할 때 존2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존2 구간으로 하면 달리기를 하면 심박수가 한 110, 120 정도로 달리는 게 존투 구간이고, 그렇게 달리면 한 1km를 한 7분 후반대나 8분대에 달리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달리는 게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여기에서 조금 더 빠르게 달리면 제 심장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빨리 못 달리고, 더 많이도 못 달리고. 그래서 존투 구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존투 구간에서 달리면 살도 더 많이 잘 빠지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존투 구간에 어, 달리기를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달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감사하기는요, 진짜, 감사일기를 저희 저 아이들하고 좀 많이 쓰는 걸 거의 매년 감사일기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매년 아이들한테 감사일기를 쓰게 하거든요. 1년 내내 이제 감사일기를 쓰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일기니까 우리는 예전 생각이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애들 좀 괴롭히긴 한 것 같은데, 21일을 두고 21번의 그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그 습관이 21일이 되면 이제 조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완전히 자기화되는 것은 여기 보니까 3개월 이상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 일기도 저도 이제 매일 좀 꾸준히 좀 감사 얘기를 계속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어, 조금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저는 회복 달력장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시킬 부분에서는요. 어,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수치가 어떤 낮게 나온 건 아니어서 다행이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조금 더 의식을 하고 살아야겠다. 의식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서 웃음, 미소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웃음 짓고 살아야겠다. 미소 짓고 살아야겠다. 이런 이렇게 아무래도 소지하면서 살아야겠다. 25년 전에 제가 좀 유머를 저도 좀 지금 취한 과잉인 것 같아가지고 좀 유머를 하고 이런 부분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막 이것도 약점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코미디 문화 코미디 같은 어떻게 하면 유머스러워지지라는 부분에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소리가 잘. 소리가 잘 안 지금 들려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지금요? 나도 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돼요. 예. 네. 한 2분 전부터 좀 안 들렸어요. 제가 좀 뇌폐된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웃음 짓고 조금 미소 지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발표 들었는데요. 세 분 오늘 책 세 권이 다 이제 하나의 일맥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김원주 선배님 발표 들어보시면 이제 세계 각 당마다 각 제목만 읽어도 정말 이게 어떤 책이구나라는 게 내용도 알 수가 있고, 그 책의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이게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라 요걸 마무리가 되고, 황석현 선배님도 이제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두 개 다 모두 다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마지막 회복 탄력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시간을 나누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요. 저기
최영식 선배님부터 한 2분 정도씩만 아, 말씀 좀 사진 나누고 먼저 마무리하는 걸로 찍고 할까요?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사진 먼저 찍고 바쁘신 분들은 또 예, 그러니까 우리 사진 전문가 정직 선배님 부탁드릴게요. 프린트 스크린. 됐나요? 사진 찍는 것도 소유라는데 맞아. 마이크 켜. 선배님 마이크 예. 예. 김원주 선배님께서 그 다산의 마지막 지문 읽고 나서 책 한 권으로 필자를 살피고 나를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영복 선생의 담론이란 책에 보면 책은 텍스트를 읽고 필자를 읽고 나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거기서 공부는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발로 가는 여행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발로 실천해라. 이건데 이게 바로 존재적 지식, 존재적 공부, 존재적 독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은 제가 22년 2월 25일 날 책을 읽고 페북에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평균이 점수가 그 회복 탄력성 지수가 180 이하로 나와요. 제가 180 이하로 나와서 사소한 부정적인 감정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그래서 꼭 그 마음 근력 운동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어서 4년 시간이 좀 지났고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이 김주한 교수가 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단련이 됐거니 하고 또 해봤는데 아직도 대인 관계력에서는 평균 이하가 나왔어요. 하지만 총점은 190점 이상이긴 한데 음.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신 선배님. 네. 저는요, 요번에 5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지난번에 몰아서 한다고 최정식 내가 이거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식 몰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이번 주에 5건을 그래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서 소유냐 존재나를 앞부분을 읽다가 그 버리고 나머지 2건에 그 뭐지? 하여튼 그 뭐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개체 사회야.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고 하고 소유냐 존재냐는 앞부분 읽다가 말아갖고 그거는 버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그 다산의 마지막 질문에서 이 책의 핵심은 천명을 아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아는 것의 시작은 배움이라고 배움에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만 들리는 대답이 천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산은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이 여유당 전서 안에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마과해통, 촌병혹치에서 마과해통하고 촌병혹치는 없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쓰고 그랬는데 이 촌병혹치 같은 경우는 이제 척박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초로 돈보다도 그러니까 약초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일자는 인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책도 썼다고 봐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시를 쓰는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건 뭐냐면 시를 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사람이 된다기보다도 바르고 진실한 사람만이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를 쓰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다산이 저한테 건네는 말로는 이런 일조지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근심 다음날 아침이면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근심에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서 극하고 사는데 그런 근심을 품지 말고 더 큰 걱정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사라질 작은 근심이 아니라 내 삶의 소명인 큰 근심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산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다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에 대한 해석 가운데 충하고 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충, 서, 그럼 충이 먼저고 서를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서가 먼저다. 서라는 것은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죠. 용서가 된 다음에 그 바탕에서 충을 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천명을 아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아는 거죠. 그 소명의식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도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다산 같은 경우도 유배지의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을 아는 것이 이 책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안 사람들이 역사상 누가 있느냐? 보면 이 책에 보면 관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있었죠. 사마천 같은 경우도 국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가운데도 사마천이 뭘 썼죠? 사기. 썼잖아요. 까먹었네. 사기. 사기. 그걸 쓰고 이런 것을 볼 때 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누가 있냐? 소명의식을 깨달은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살아냈고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탄력서 이 책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네 이렇게 하고 읽었는데 저 회복탄력서 지수가 저는 거의 평균에 가깝다고 봐야죠. 62.5가 나왔는데 62.5는 사실 1점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라고 늙는 자는 착각해서 그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서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기조절 능력,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기조절 능력에는 감정 조절력과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대인관계 능력에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느낌이 좀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은 충동 통제 능력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지수가 높다고 나왔어요. 충동 통제 능력과 고진감래 이데올로기는 한국으로 해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또 교육체제도 보면은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마치 빵 붓듯이 그냥 착착착착 고등학교 마치면 이제 대학 가면 뭔가가 다 될 것 같고 대학 가면 직장을 얻어야 직장을 그다음에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지내다 보니까는 나는 이거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이거가 지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런 환상 속에서 역대 살아왔고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좋아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도 좋아서 일을 하고 좋아서 공부하고 한다기보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달콤한 보상을 위해서 이때 이렇게 참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유심히 또 봤던 게 뭐냐면은 원인 분석력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거는
생각에 대한 생각에서도 다니엘 커너먼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경험자와 기억자로 나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경험자와 기억자, 이 교수님 경험자와 기억자 플러스 실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평균만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스토리텔링도 이것도 마지막을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을 기억한다 그래요. 어떻게 이거를 짜느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기억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이다.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의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의 그 목표는 스토리텔링이다. 내가 긍정적인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데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이 보고적 말하기, 그러니까는 그 메시지 전달에 치중을 하고 여자들은 관계 형성과 유지 차원에서의 말을 한대서 남자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뇌구조가 다르대요. 머리가 깎여서 태어난대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겠다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이든 남편이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한 수 꺾고 가야겠다. 이 사람들의 뇌구조는 이러니까는 여기서 더 큰 거를 바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지났어. 내가 할 때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 나 이거 저 이제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지금 그러면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먼저 일단 자리 비울게요. 그 사진 한 장 찍고 가자는데요. 지금 그 예. 사진이 안 제가 아까 찍혔다는데. 사진을 잘못 찍었어요. 네. 한 장만. 예. 자, 하나 준비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됐네요. 감사합니다. 소유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남자가 다 그렇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신은미 선배님도 계속하세요, 한 말씀 선배님. 해주시죠. 예. 계속하세요. 예. 저는 다 읽고 느낀 바는 예전에 너무 실패했던 거에 연연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되짚어 봤을 때 많이 실패를 제대로 할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또 다 읽고 나서 느꼈을 때는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놈들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일찍 다 깨우쳤었구나 라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더 성찰하고 배우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전에는 하나를 읽고 다 읽어야지 하니까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독해를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읽어 나가고 이번에 책들은 정말 나를 좀 키우는 책들인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유배를 가서라도 어디 가서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 모든 얘기는 여기에 이제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나 혼자 뭔가를 한다고 어디 숨어서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소통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모두 아우르는 게 너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신 선배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보던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다들 한 번 더 실물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반가웠더랬어요.
화면 속에서 한 이상입니다. 번씩 튀어나와 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선주 선배님. 영진 선배님, 네. 저는 저 대학생활 때 이제 유네스코 학생회에서 이제 그 서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맡았던 게 타임키퍼였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면은 그 모임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한 3년간 타임키퍼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2분을 들였는데 지금 8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타임키퍼는 이거 뭐 저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그 타임키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좀 생각해 주세요, 김영심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름답다 하니까 보고 싶네요. 발리에서 뵈야죠. 저 3월 달에 나갑니다. 3월 달에도 아, 선물. 그때 한 번 더 신현미 선배님 네, 거기서 네, 뵙면 좋겠네요.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같이 담소하시는데 우리 김원주 선배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청일점이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우리 함선주 선배님 안 하셨는데. 어, 저 유순덕 선배님한테 이 책 추천드릴게요. 강점혁명 책인데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이걸 보면 자신의 장점을 이제 발견해서 더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보시면 저는 선배님의 장점이 많이 보이지만 스스로 발견하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 말 안 하고 김영신 선배님 계속 말 듣고 싶은데 어쨌든 조금 얘기해야 한다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 저한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성장에 되게 목말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퇴행하는 걸 보면서 계속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형으로 어쨌든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잘 숙지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영신 선배님, 아직 다 네. 못하신 거 있으시죠? 네. 네, 조금 더 해주세요.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아, 말을 끊어가지고. 듣고 싶어요. 선배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얘기했듯이 유순덕 선배가 얘기했듯이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뭐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한 두 가지 습관으로다가 감사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뭐 긍정적인 정서 향상법으로 명상하기, 선행 베풀기, 인생에서 뭐 좋은 기억 떠올리기, 잘 되는 일에 집중하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의 중요성으로서 연인들이나 부부들끼리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이 발휘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은 잘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볼 때 이거 완전 내 이야기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남자는 늙으면 불쌍해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게 기억에 오래 이 책을 보면서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자들이 감정 표현을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 채 혼자 견디는 시간이 크다 보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버님도 보면 잘 말을 안 해요. 집에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그거를 그냥 TV만 보고 마지막에 여생을 그 정리하기 전에 TV만 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말을 하는데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그때 한 4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좀 싸가지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컴퓨터도 쓰다 보면 다 고장나고 그러는 건데 뭐 그럴 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우리 엄마가 그 자리에서 되게 많이 울었다고, 미안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뇌구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는 가짜 진짜를 내가 이제 구별하고 그런 연습을 긍정적인, 저도 유리 멘탈이거든요. 긍정적인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받기보다는 이제 남자 여자의 뇌의 차이를 알게 됐으니까 이해하며 배려해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석현 선배님은 3월 며칠쯤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그때쯤 이렇게 오프라인 약속 잡아서 또 하면 좋겠습니다. 신현미 선배님 책방 갔더니 너무 좋아요. 공간도 좋고 거기 주인장도 좋고 커피 맛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부산에 가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이제 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3월 초반 되고 뭐 3월 후반 되고 3월 6일부터 25일까지 정해 주시면은 가능하면은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맞춰 보겠습니다. 예, 금요일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 책방이 예, 금요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은 저는 어려울 거는 같아요. 아, 네. 가능하면 주말에요. 주말에도 괜찮아요. 토요일도 괜찮아요. 음. 음, 일단 뭐 요일 상관없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요일을 잡고 시간도 해서 그날은 제가 시간 맞추고 비우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어. 먼 우리 유순덕 선배님이 날짜, 네. 시간, 요일을 정해주시면 그때 저요? 저만 잠시만요. 아니, 토요일로 3월이니까. 하면 되겠네요. 일요일 하면은 또 김원주 선배님이 못 하시니까. 네, 맞아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뒤쪽으로 3월 후반부에 주말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러면은 3월 말로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서 일단은 토요일이 더 좋겠다 정도까지인가요? 한 네. 21일 3월 정도. 21일이네요. 예, 네, 3월 21일. 3월 21일. 네, 네. 그날로 정하시는 게 서로 저는 네.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네네. 아침 일찍 모이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모이니까. 한 11시쯤 이렇게 아점 먹고. 일단 메모해놨습니다.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2시간 걸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 그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토요일 날 하면은 수업은 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토요일 날 1시까지 그 북카페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시 이후부터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네. 예. 네. 또 만남이 또 정해지니까 벌써부터 설레네요. 최정식 선배님도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와우. 가능합니다. 와우. 3월 21일. 청일점이 안 되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좋았지만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책 중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책을 하나 선정하고 이번에 모여서 얘기한 것도 너무 좋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만남이 독서 토론이니까 책을 좀 선별해서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못다한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 네.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차후에 공유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읽었던 책 중에서 정리하는 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어제 다청이라는 친구가 음. 자기 인생을 바꿔준 아주 다청이라는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네. 성공한 이유가 이제 이 5권의 책을 갖다가 추천하는데 그중에 처음이 정리하는 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기회에 저기 같이 3월 21일 모이면은 제가 3월 달에는 책을 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밀리의 서재에는 정리하는 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만 저 요약본들만 쭉 들어보고 책을 못 읽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책을 그래도 다들 열심히 읽으셨지만 또 많이 읽으셨던 분들 중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네, 네. 저는요, 그 주에 읽어야 되는 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10권을, 그 달에 읽어야 되는 책이 10권인데, 과거에 읽었던 책을 또 갖고 와서 하도 좋겠지만, 그 주에 읽어야 되는 책을 읽고 해야지, 이 권수 그 달에 읽는 책, 또 다른 책 이렇게 되면. 네, 그것도 또 좋은 생각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책을 그 3월 21일 되면 다 읽는 줄 알았더니 아직 남았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읽었던 책 한 권, 그 다음에 앞으로 읽을 책 한 권에서 2권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아니, 좋습니다. 그날은 그냥 일단 저기 우리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퀘스천 앞으로 정리할 거로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앞으로 읽을 책을 하면은 그 우리 모임에 다 모이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은 같이 토론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디테일은 카톡으로 정하는 거로. 그럴게요. 카톡으로,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즐거운 주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